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태한 순간입니다. 공화당의 만류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약한 때 약속했던 대로 차기 대선 출마를 발표한다면 말입니다. 공화당에게는 오늘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제 미셸 스틸 의원 등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의석이 공화당으로 확정돼서 공화당은 한 석만 더 있으면 다수당이 됩니다. 재선된 플로리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주요 주의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는 트럼프 지지자를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G20 정상회담은 All About Russia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완성하길 바라고 러시아는 최소화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주최국 인도네시아가 중재 중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G20 정상회담 참석을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코비드 양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음성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의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억 5천만 달러를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가 6군데 항공사에 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항공객에게 6억 달러를 곧바로 환불하라는 명령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10,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뿐이 아니라 이달 들어 기술 분야 회사의 해고가 이어지면서 이 분야의 호황기는 끝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과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집에서 뭔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발표하는 장소가 중간 선거가 끝나고 큰 파티를 기획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고만 바로 그 마랄라고의 본인의 큰 그 홀입니다. 과연 이 내용을 미국의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할까?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생중계한다. CNN을 포함해서.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어쩌면 가장 주목을 받는 결정적인 모든 매체들이 다 주목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애프터에 이제 론 디센티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크게 그 자리를 차지한 그런 사람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들을 론 디센티스를 포함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미국 텔레비전 켜면 많이 보실 겁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So Help Me God이라는 책을 오늘 이제 시판을 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침없는 말에 그 말에 뭐라고 할까요? 때로는 듣기 민망한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처럼 공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 할 때 모든 언론이 집중하는 것은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적어도 올해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이제 미국의 운명에도 너무 중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리고 이제 정치 그 전문가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어떻게 발표를 할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무리 연설문 작성자들이 연설문을 쓰고 이렇게 이번에는 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바로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교감을 하면서 본인이 연설문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너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이미 민주당에게 다수당 의석을 빼앗겼다고 하지만
지금 50대 49 조지아주의 한석을 결선을 12월 6일 선거에서 가져가야지 좀 운신의 폭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뭐 어떤 때는 민주당에서 뭐 한 2명 정도는 때로는 공화당과 의견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딱 끌어들여서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조지아주마저도 또다시 이제 민주당이 그대로 자리를 지켜서 51대 49가 되면은 공화당은 힘든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지는데 이렇게 지게 하는데 큰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도 제가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지아주의 결선이 완전히 공화당으로서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왜 연기를 하지 않는가? 역사상 가장 약한 때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회사 생활을 할 때나 회사의 지도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배워야지 되는 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약해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두 가지 끔찍하게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어떤 경우는 피해를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따라서 무리수도 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뭐 이것은 이제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들 여러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해 보이기 싫어서 아니 내가 한번 한다고 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마지막 그 뭐 선거 후보 유세를 할 때 기대하시라 11월 15일을 해놓고는 내가 안 하면 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해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녁 6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어떤 입장이냐면 모 브룩스라고 엘라바마의 하원 의원인데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영웅시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공화당이 2024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택을 하면 공화당에게 너무나 나쁜 실수가 된다 하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6시에 볼 때 정확하게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출마 선언을 똑부러지게 할까?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언론이 라이브 할까? 이건 이제 새벽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CNN도 라이브로 방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겼다고 했잖아요. 결코 이긴 건 아니라는 건 모두 아실 테고요. 또 하나는 뭐 론 디센티스나 요즘 뭐 글렌 그 영킨이나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공화당 그리고 뭐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도 본인을 먼저 이번 주 들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할까?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 아니면 점잖게 한번 대통령을 지낸 사람처럼 그런 것 없이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출마 선언을 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대통령의 출마 선언에 관련된 그런 그 기자회견 내지는 이런 것을 보고 과연 놀랄까? 놀랄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5년부터 시동을 걸어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정말 많은 뭐 좋은 영향도 미친 게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친 게 있고 그것을 거쳐서 중간 선거를 해오던 이때와는 굉장히 그 환경이 다른 거죠. 7년 전에는 리얼리티 13년 동안이나 그 리얼리티 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쇼를 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그게 13년 동안 중간에 잠깐 누가 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리수도 많이 뒀죠. 그때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하는 것,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몸에 뱄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돼서 공화당을 이끌어온 인물이잖아요. 이번에 중간선거 그 개표 날까지 적어도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만 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법무부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환장 발부하고 기소하는 것도 쉬워질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아주 강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보다는 약해졌을 때 기소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의 오늘부터의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런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무척 강한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그 당시보다. 왜냐하면 뭐만 하더라도 항상 뒤에 뭔가를 이렇게 기부를 하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써놓고 돈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쓸 돈이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 전보다 처음에 이제 정치 일을 하기 그 전보다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은 더 강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밤에 스페셜한 발표 또 다른 시즌의 드라마가 될 것인가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흐지부지 끝날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어느 정도는 끌고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간선거 직전에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었던 것과 같은 스페셜한 발표를 했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여성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서 어쩌면 그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제 또 하나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그 타격이 된 것은 애리조나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세도나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 왜 한 번 가본 곳에는 애착이 가잖아요. 애리조나주에서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헤이리 합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전에 뭐 하원 의원도 했고 하지만 그 선거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에 주 총무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선거를 총괄하는. 그래서 우리 애리조나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가짜 부정선거에서 아니다. 진짜다라고 했고 거기에 맞서서 나왔던 사람이 이제 그 레이크, 라스트 네임만 기억이 나죠. 왜? 그 유명한 레이크라는 카리 레이크죠. 카리 레이크. 이 사람은 또 영 반대로 부정선거였다고 하면서 나는 남편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에요. 했었던 사람이 결국은 어제 졌습니다. 졌는데 승복할지 승복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표 차이도 워낙에 뭐 한 0.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0.5%일지도 모르고 애리조나가 0.5% 미만이면 재개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주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데 투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더라도 거의가 원래 오리지널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주지사가 됐다는 것 자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프게 하는 거고 한때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웠던 보수적인 지지단체인 클럽 포 글루스라는 이런 공화당의 어떠한 그 조직에서도 론 디센티스와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자리 숫자예요. 전부. 론 디센티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 누가 돼야지 돼? 아이오와주 11포인트, 뉴햄프셔 15포인트, 조지아 20포인트, 플로리다주는 론 디센티스의 고향이니까 정치 고향이니까 26포인트. 그리고 그러면 정치적인 거 상관없이 영국의 유갑가 여론조사했더니 마찬가지로 론 디센티스가 42%대 트럼프 35%, 7% 차이 납니다. 며칠 사이에. 텍사스의 공화당이 조사한 거 보더라도 43%대 32%, 9% 차이로 론 디센티스가 앞서갑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론 디센티스보다 버지니아주의 글렌 용킨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오늘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지켜보겠습니다. 하원은 현재 217대 205, 굉장히 CNN 방송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네요. 215라고 하지만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그 미셸 스틸이 제이 첸에게 이겨서 확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 표가 많을지 모르나 어제는 그 공화당 쪽으로 가서 이제 공화당이 217석, 한 석 남았습니다. 다수당이 되기에 지금 13군데가 남았기 때문에요. 13군데가 남았으니까 13군데 남았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205니까 뭐 13군데에서 다 이겨야지 되네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3군데 다 이겨야지 되는데 이길 곳이 뭐 많이 눈에 보입니다만 공화당이 분명히 이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화당이 오늘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9군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접전이었다는 얘기고 알래스카가 하나가 있는데 알래스카는 뭐 당연히 지금 굉장히 많이 민주당이 앞서가고요. 콜로라도, 메인도 접전이고 민주당이 9개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13개에서 전부 유리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이 4군데에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결과고 그러니까 케빈 맥카티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당장 애리조나주의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이 도전한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원 의장이 되더라도 너무나 아주 그냥 간당간당 됐기 때문에 어쩌면 공화당에서 한 표라도 이탈하면은 뭘 이루기가 힘들게 될 그럴 경우가 아무튼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LA 시장은 이제는 그 추세로 보면은 리카루소가 아니라 캐런 베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은 캐런 베스 확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65% 개표에서 35%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우편 투표의 경우는 물론 리카루소도 민주당입니다만은 캐런 베스가 더한 그 민주당이고 리카루소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민주당이 많이 해서 지금 남아있는 건 우편 투표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몇 개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LA가 400만 명 되니까 유권자가 15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개표한 게 68만 표 정도인데 주마다 다 다르고 카운티나 시마다 다른데 이 LA가 캘리포니아 주의 큰 법에 따르면은 우편 그 소인 날짜가 그날 선거날 11월 8일 날 찍혔으면 11월 8일, 9일, 10일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주일 됐잖아요. 지금도 도착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나 그 우편 투표로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계속 캐런 베스가 지던 거를 앞서가고 그런 것을 앞서가는 폭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커지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리카루소가 지금부터 많은 지역에서 우편함 개봉이 되면은 그냥 이기는 정도는 안 되고 드라마틱하게 이겨야지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런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는 LA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뉴욕에 이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자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흑인이 나오는 겁니다. 뭐 흑인 여자로서도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이제 이 정도 선거 남아 있고 뭐 몇 가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그런 정도 이제 일주일 만에 미국 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세계의 흐름이니까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잡고 여러분들께 뉴스를 준비를 하느냐면요. 세계 뉴스 하면은 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국제 뉴스, 해외 토픽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큰 줄거리는 이렇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미국과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국가에서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고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그곳에서 미국의 위상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차이, 코비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이 캄보디아에서 먼저 그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아셈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인도의 발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훈센 그 캄보디아 총리가 그곳에서 여러 사람과 이벤트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가려고 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양성이죠? 제가 네거티브 도 구분 못하네요. 양성 음성도 구분 못하네요. 해서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바로 이 캄보디아의 훈센 그 총리가 미국 대통령은 어디 가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여러 이벤트에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악수도 당연히 하고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이라고 하고요. 감기 기운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이렇게 코비드 19이 또다시 우리 곁으로 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시 마스크 쓰시는 분들 상당히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죠. 캄보디아도 방콕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도 가려고 했는데 경제 포럼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취소를 했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의 원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그 이슈는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세계가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가보는가 이런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그룹이 몇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커뮤니케 그 성명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을 하고 벌을 줘야지 되고 무슨 러시아가 뭐 보상까지 해야지 되고 아주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벌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명에 넣고 가능하면 모든 국가가 서명을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많은 국가가 서명을 하도록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고 세계 경제를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이기도 하고 유럽연합의 그 사무총장이 한 얘기, 집행위원장이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끝내야지 된다.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푸틴 그 대통령은 안 갔고 외무장관이 갔으니까 세르게이 나브로프 외무장관이 이 외교적으로 결국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것이잖아요. 그 고립시키려는 것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러시아는 고군분투하는 것. 이제 그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의 이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인도와 중국도 러시아와 멀어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을 아직까지도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 나렌드리 그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쟁에 대한 우려, 이거는 중국이 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해왔던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컴다운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G20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보다 더 잘 사는 G7을 빼고는 나머지 뭐 13개 국가는 뭐 러시아가 있고 뭐 중국과 인도의 입장이 이렇고 다른 나라들도 약간 미국과 유럽연합을 다 지지하지도 않고 러시아를 다 지지하지도 않고 그런 애매모호한 의견의 그 합치가 없는 그런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의 all about 러시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주최국이 나서야지 되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전쟁을 우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G20는 안보에 관한 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 지금 세계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각 국가마다 빚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십시다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조코코가 강하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이나 유럽이 더 강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국의 새로운 총리 이탈리아의 그 새로운 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만났고요. 영국의 그 리시 수낙 새 총리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푸틴이 여기 왔었어야지 됐다. 자신이 시작한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얼굴을 보고 G20 국가 지도자들 얼굴을 보고 세계 리더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지 됐다. 이게 이 리시 수낙 새 총리가 젊잖아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남자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파워를 쥐고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게 좋은 변화겠습니까? 앞서서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먹을 빵도 없고
역사적인 유적물은 다 망가졌고 기간 산업 다 파괴돼서 전화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게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아주 하나의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우리 경제 얘기하자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빼고 어떻게 경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위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 갔죠. 당연히. 안 갔지만 G20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그랬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요. 이 방송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발표를 너무 잘합니다. 효율성 있는 발표와 연기. 그런데 이제 그 연기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겠지만 의도적으로 G20라고 안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쏙 빼고 G19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그 국가의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죠. 헤르손, 남부, 크림반도 바로 위에 그 해안 도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곳에서 승리한 것은 2차 대전 때의 D-Day의 승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계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주권, 영토, 독립 여기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룰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한번 말을 하면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세계에서 캄보디아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많은 일들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국어가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고 한국어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국 뉴스를 접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다가가 있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띡 이렇게 보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여기 한국이 좀 이걸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니까 한 네 번째로 많은 국가니까 뭐 조금 있으면 어제로서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고 곧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앞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는요. 그런 많은 나라에서 전기의 60%를 석탄으로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세계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군가가 저쪽에서 러시아에서 감기 걸려서 쿨룩쿨룩하면 뉴욕에도 곧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코비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변이가 시작이 됐다면 곧 로스앤젤레스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석탄을 계속 떼면은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막도록 물론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해야지 되죠. 뭐 경제력도 제법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이 200억 달러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200억 달러 맞죠? 네, 200억 달러 맞습니다. 20 빌리언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국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G20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영국, 국가 차원에서 100억 달러를 아주 오래 나중에 보세요가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국가 차원으로 공공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기금으로 또 다른 10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한 34% 에너지 분야에서 차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2050년까지는 그야말로 뭐 이런 오염 배출을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인도네시아는 한 6천억 달러가 든대요. 그 6천억 달러 드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200억 달러 나누면 몇 분의 1인가요? 30분의 1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저희 다른 나라들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니까는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모델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선진국들에서
그래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돈을 내서 다른 나라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나라가 깨끗해지면 우리도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런 모델로 보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영국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100억 달러를 이제 이렇게 추려서 내는데 여기 한국이 빠졌잖아요. 한국이 빠졌는데 한국은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면서 그 10위에서 빠진 나라는 중국하고 인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나라는 다 돈 된 겁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다 되고, 그러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이런 때 이제 돈을 내고 하면 힘이 커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 뭐를 사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지 싫어하겠어요? 한국은 이런 것에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인색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유엔에서 어떤 경제가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전에 60억 달러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1억 달러를 한다 하고 나서 한 마이크에 터진 것을 가지고 바이든이니 난리문이니 1억 달러 한다고, 뭐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그렇게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많이 안 해요. 중국은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국가로 우리 국가의 실크로드에 이득이 되겠다 하면 뭐 브라질에 뭐 좀 퍼주고 융자 좀 주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융자 주고 이런 것은 하지만 여기에 잘 안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일본은 너무 이런 것에 국제적인 이런 것에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진국, 우리가 훨씬 나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다른 나라를 돕는 것까지 포함해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봤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경제에 관한 실용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나도 가수다 들으셨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두 번째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상금이 $10,000나 되나요? 자세한 것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으시면 중간중간 광고에서도 알려드리고 또 그 진행자들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왜 예전에는 한국에서 뭐 나이 들어서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 아이를 저런데 보내고 싶지 않아 라든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저런 걸 해야지 된다 하잖아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이 일단 해보시라니까는요. 라디오 서울 그 웹사이트에 올리시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또 10시대에도 설명해 드리겠죠. 여러분들께. 나도 가수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극장에서 뵐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용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오늘 다시 확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그리고 이제 미국령 5군데 워싱턴 DC요.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이런 곳에 돈을 얼마가 되냐면요.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여러분들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주실 수는 없잖아요. 줄 수는 없으니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야지 되는데 제목이 아주 기네요. 초당적인 법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에너지 효율 회전 대출 보조기금 뭐 중간에 또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 단어만이 1, 2, 3, 4, 5, 6, 7, 8 9개의 단어가 만들어진 그런 초당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융자도 해주고 당연히 이제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 에너지 비용 줄이기 그리고 이제 민주당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지역 뭔가 이렇게 연방정부에서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 혜택이 덜 가게 되는 그런 지역을 없애고 평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평등보다는 조금 더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조금 더 해주는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프리웨이가 지나갈 때도 부자 동네에 아주 비싼 집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방정부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는데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빼는 거 안 하겠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 뭐 신청을 하겠죠? 게빈 뉴섬 주지사도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하실 테고, 그렇게 해서 주택에도 그렇고 상업용 건물에도 그렇고 뭔가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시공도 해야지 되고 하면 돈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가운데 40%는 모든 주의 에너지국으로 아마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신청을 하면은 순서별로, 우선순위별로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딱 우리 주정부에게 주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정부에서 받아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등등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G20 국가 가운데서 뭐 여러 국가들이 200억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석탄을 줄이는데 쓴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부에서, 이건 이제 앞으로의 세계의 그 에너지의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석탄 업계를 열심히 지원했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조 맨신 의원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라고 해서 광산을 계속 지켜야지 된다고 천년만년 아무리 그 광산 문을 잡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바꿔야지 되고, 그분들을, 광부들도 한 해라도 더 젊었을 때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보조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여기에 따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제가 제 친구에게 어제 그 점심을 먹으면서 어떠한 그 콘도에는 기둥마다 전부 그 전기 자동차 그 차징 스테이션이 달려 있다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저를 못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몇 개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친구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전력이, 그 이제 콘도가 지금 지어진 게 아니고 예전에 지어진 거면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나 기술자들이 다, 기술 전문가들이, 전문 인력이 다 신경을 써서 가능하니까 거기에 다 그 콘도가 기둥마다 모든 유닛에 다 그것을 쉽게 어디 뭐 몇 군데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뭐 집에서 뭐 스페이스 히터 조금 강하게 쓰면은 휴즈가 나간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상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뭐 자동차를 사실 때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년 안 있으면 전부 새 차는 전기 자동차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내가 지금 팔 수가 있는데 아니면 4년쯤 더 타다가 파는가, 이 자동차를 내가 하루에 뭐 한 20마일 정도밖에 안 타니까 주말에는 안 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각 주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 일반 자동차 값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1, 2년 사이에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하고 사셔야지 될 것 같고요. 연방교통부가 6군데 항공사에 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객에게 6억 달러를 환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장관 가운데서요, 제일 조용히 일을 잘하는 장관을, 그 뉴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뽑으라면 피트 브리저지, 이 피터가 아니라 피트 브리저지, 이 교통부 장관이 원 오브 댐에 속할 겁니다. 이 일을. 왜냐하면 이 코비드 19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는데도 갑자기 마지막에 취소되고, 그리고 회사들은 그렇게 될 경우 바로 환불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캐시 보유 이런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뭐 나중에 여행 가세요 하고 뭐를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그 기간을 놓쳐서 내가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하고 하니까 그 불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내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당장 환불하라.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면서 조치에 들어갔고,
항공편이 취소되면 환불을 원하는 승객이 즉시 환불받는 게 마땅하다. 교통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즉시 환불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 교통부는 미국 여행자를 대신해서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승객에게 돈을 바로 돌려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그거 왜 몇 달 동안이나 기다려야지 되고 계속 전화해야지 되느냐? 교통부 장관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잠시 뒤에 아마존이 이제 어제 이번 주부터 10,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워낙에 많이 고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존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소매 자이언트죠. 유통기업. 아마존이 이제 10,000명을 해고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소매 그리고 뭐 기기를 조작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전체의 3% 정도 된답니다. 세계적으로는 뭐 파타임도 많고 하니까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존도 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고 그리고 뭐 이미 그 계약자들은 몇 주일 전부터 레이오프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벌써 코비드 19 때 얼마나 많이 아마존이 사람을 고용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호황은 끝났다 하는 것이고 20년 만에 아마존 설립하고 나서 가장 적은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11월 달은 정말로 기술 분야의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그 테크놀로지 업계가 너무 그 활발하게 성장을 해서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는데 하이페이 잡도 있었고 아마존도 사실은 얼마 전에도 뭐 이 페이를 좀 올리고 했던데요. 그랬는데 몇 주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11월 달이 딱 15일 반 왔는데 72군데의 회사가 거의 이제 빅테크죠. 24,000명을 감원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12만 명 이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도 뭐 11,000명 감원했고 트위터 반인 3,700명, 마이크로소프트 잘 감원하지 않는데 1,000명 미만, 리프트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죠. 그렇지만 테크놀로지죠. 리프트 공유 서비스 그리고 진로 부동산, 레드핀 부동산, 라빈후드 증권 중개해주는 이런 라빈후드도 23% 해고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직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너무 빨리 고용하고 임금을 너무 높이 올려놨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디지털 광고의 광고비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런 것. 이 트위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흥하든지 완전히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고백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텔레비전부터 보느라고 커피 끓이는 걸 잊었어요.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이상하다. 많이 잤는데 왜 피곤하지? 이렇게 습관이 무섭네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나가서 마실 커피는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